미국이 한국에 무릎을 꿇었다고요? 자존심 강한 미국이 작은 아시아 국가에 기술적으로 의존한다고요? 방송을 켜자마자 나온 충격적인 멘트에 뉴욕 시민들이 한동안 말을 잃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전 세계의 대도시들이 원인 모를 부족 사태로 난리인데 그 해결책이 한국으로부터 온다니요. 자존심 강한 미국이 작은 아시아 국가의 기술을 빌리게 될 줄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토론 방송에서는 격렬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한 패널은 울분을 토하듯 말했죠. 우리가 왜 한국 기술을 받아들여야 합니까? 세계 최강국이라는 미국이? 반면 다른 패널은 반박했어요. 그럼 대안이 있습니까? 뉴욕에서 시작된 이 부족 사태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데 지금 미국에서 할 수 있는 게 뭔가요? 이미 한국은 이 문제를 해결했어요. 뉴욕의 차가운 회색 아침이었어요. 5번가를 따라 바쁘게 걸어가고 있었죠. 기자로서의 끝없는 업무 생각에 정신이 없었는데 오늘은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에는 그냥 지나치던 빵집 앞에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거든요. 줄은 모퉁이를 돌아 멀리까지 이어져 있었죠. 호기심이 발동했어요.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며 죄송합니다를 연발했죠. 줄 맨 앞에는 손글씨로 적힌 표지판이 걸려 있었어요. 1인당 한 판 제한이라는 문구였죠. 쇼윈도 안을 들여다보고는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졌어요. 계란? 사람들이 계란을 사려고 줄을 서고 있는 거였어요. 뉴욕도 부족 사태를 모르는 건 아니에요. 화장지, 생수, 심지어 커피까지도 한 번쯤은 품절 사태를 겪었죠. 하지만 계란이라니요? 그것도 맨해튼 한복판에서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중년의 여성이 두꺼운 울 코트를 입고 피곤한 미소를 지으며 제 표정을 보고 말을 걸었어요. 계란 사러 오셨어요? 그녀는 목도리를 바짝 당겨 목을 감싸며 물었어요. 아니요, 그냥 지나가다 봤어요. 제가 상황을 이해하려 애쓰며 대답했죠. 무슨 일이에요? 그녀는 어깨를 으쓱하며 답했어요. 뉴스 안 보셨어요? 계란 부족이에요. 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랐고 대부분 가게는 며칠 전에 이미 다 팔렸대요. 이 가게가 오늘 새로 들여와서 사람들이 몰린 거예요.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부족 사태라니요? 그것도 뉴욕 한복판에서요? 여긴 작은 시골 마을도 아니고 전 세계 금융의 중심지 맨해튼인데 계란이 어떻게 하룻밤 사이에 사라질 수 있는 거죠? 핸드폰을 꺼내 뉴스를 검색했어요. 예상대로 화면 가득 떠오른 헤드라인들 대도시 계란 부족 사태, 공급망 문제로 사재기 발생, 계란 가격 사상 최고치 기록. 기사들을 하나하나 읽어봤지만 뚜렷한 원인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 한 노신사가 제 시선을 끌었어요. 낡은 헌팅캡을 쓰고 지팡이에 의지한 채 서 있었죠. 제가 그를 바라보자 노신사는 씩 웃었어요. 웃기지 않소? 전쟁 때는 설탕, 고기, 밀가루까지 다 배급받았는데 계란 하나에 이렇게 난리라니.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거지. 저는 공감 어린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말이 왠지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우리가 너무 안일했던 걸까요? 늘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 사라지자야 그 가치를 깨닫는 걸까요? 줄이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자 저는 수첩을 꺼내 메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한 식료품 부족이 아니었어요. 방심과 공급망, 그리고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였죠. 그때 편집장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최신 칼럼 진행 상황을 묻는 내용이었죠. 저는 빠르게 답장을 쳤어요. 계획 변경입니다. 새로운 기사가 있어요. 믿어도 좋아요. 줄을 한 번 더 바라봤어요. 피곤하고 추위에 떨면서도 계란을 기다리는 사람들. 뉴욕이라는 거대한 도시가 이렇게 작은 문제에 휘청이다니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다시 걸음을 옮겼어요. 머릿속엔 수많은 의문과 기대감이 얽혀 있었죠. 절대 잠들지 않는 도시가 이제야 진짜로 깨어난 것 같았어요. 계란 하나로 이렇게 혼란이 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고개를 저으며 길을 걸어가면서도 이 사태의 끝이 어떻게 될지 궁금했어요. 누군가 답을 알고 있기를 바라면서요. 시카고에 도착하자마자 찬바람이 얼굴을 때리는 듯 했어요. 옷깃을 단단히 여미고 곧장 토니의 식당으로 향했죠. 토니의 식당은 전설적인 아침 메뉴로 유명했는데 최근 몇 주 동안 계란을 아예 못 쓴다는 소문이 퍼져 있었거든요. 30년 동안 한 번도 계란이 떨어진 적 없는 곳이었으니 뭔가 단서가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평소라면 북적일 식당 안은 정막이 감돌았어요. 카운터 뒤에 선 토니가 낡은 행주로 유리잔을 닦고 있었죠. 저를 보자 피곤한 미소를 지었어요. 알리스테어, 오랜만이야. 아침 먹으러 왔어? 뭐 남아있는 게 별로 없긴 하지만. 토니의 농담에도 예전의 활기가 없었어요. 카운터에 앉아 물었어요. 토니 무슨 일이에요? 계란을 못 쓴다면서요?
토니는 한숨을 쉬며 유리잔을 내려놨어요.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야. 이 식당을 내가 걸음마할 때부터 운영해왔지만 계란이 없는 건 처음이야. 조류 독감 때도 어떻게든 버텼는데 이번엔 달라. 그는 비밀이라도 털어놓듯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공급 문제가 아니래. 계란이 그냥 사라진 것 같아. 농장도 비어있고 닭들도 건강한데 알을 안 낳는다는 거야. 농부들이 완전히 혼란에 빠졌지. 미리 경고도 없었어요? 이유도 없고요? 제가 당황해서 되물었어요. 토니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냥 멈춘 거야. 나뿐 아니라 다른 식당이나 빵집도 난리야. 계란 구하려고 전쟁이라도 나는 것 같아. 더 물어보려던 찰나 주머니 속 핸드폰이 진동했어요. 워싱턴 포스트의 동료 레베카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정부에서 계란 부족 관련 브리핑이 열린대. 워싱턴 D.C.로 바로 오는 게 좋겠어. 토니를 바라보며 일어섰어요. 토니 D.C.로 가야겠어요. 혹시 다른 소식 있으면 꼭 알려주세요. 토니는 피곤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심히 다녀와. 뭔가 알아내면 나도 좀 알려줘. 손님들이 내가 지하실에 계란 숨겨놓은 줄 알아. 식당을 나서면서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침 메뉴가 사라진다는 건 그저 시작일 뿐 이 사태는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어요. 작은 식당도 이렇게 힘든데 대형 프랜차이즈나 시골 농장들은 더 힘들겠죠. 공항으로 돌아와 가까스로 D.C. 행 비행기표를 구했어요. 뭔가 찝찝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어요. 정부가 브리핑까지 할 정도면 단순한 공급 부족 문제가 아니겠죠. 비행기 안에서 계속 뉴스를 확인했지만 새로운 소식은 없었어요. 그저 같은 제목들만 반복됐죠. 계란 부족 사태 지속, 농부들, 닭이 알을 낳지 않아 혼란, 아침 메뉴 타격. 질병 문제라면 당국이 발표했을 텐데 공급망 문제라면 원인을 공개했을 거예요. 그런데 정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더 무서웠어요. 워싱턴에 도착하자마자 브리핑룸으로 향했어요. 기자들과 사진 기자들이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서로 밀치고 있었죠. 방은 사람들로 꽉 차 있었고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어요. 뒤쪽에서 레베카를 발견하고 가까스로 다가갔어요. 최신 소식 있어요? 레베카는 저만큼이나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전 세계적인 문제래요. 유럽이랑 아시아에서도 같은 일이 발생했대요. 닭들이 그냥 알을 안 낳는 거야. 뭐라고요? 그게 말이 돼요? 전 세계적으로 같은 현상이 발생하다니. 레베카는 고개를 저었어요. 환경 요인 때문이라는 추측도 있고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거나 제가 다른 이유가 뭔지 묻기 전에 앞쪽 문이 열리며 한 관리자가 연단으로 나왔어요. 방 안이 순간 조용해졌죠. 여러분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계란 부족 사태를 면밀히 조사 중입니다. 이번 사태는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새로운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공유하겠습니다. 대변인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했어요. 브리핑룸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기자들이 속닥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죠. 저는 자리에서 자세를 바로잡고 단상 쪽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대변인이 앞으로 나서자 방 안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여러분, 중요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대변인은 숨을 고르며 말했다. 현재 미국 정부는 한국과 계란 수입을 협상 중입니다. 순간 방 안에 웅성거림이 퍼졌어요. 저도 놀라서 멍하니 그 말을 곱씹었죠. 계란을 수입한다고요? 그것도 한국에서? 세계를 주도하는 미국이 단지 계란 하나 때문에 작은 아시아 국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니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브리핑이 끝난 후에도 방 안의 웅성거림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어요. 기자들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서로 의견을 나누고 있었고 저 역시 머릿속이 복잡했죠. 한국에서 계란을 수입한다니 이게 무슨 일일까요? 대변인은 한국의 AI 기반 식품관리 시스템 도입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어요. 한국의 시스템이 이번 사태를 예방하는 데 있어 효과적이라는 판단이었죠. 저는 레베카에게 다가가 물었어요. 한국의 식품관리 시스템이라니 그게 그렇게 대단한 건가요? 레베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은 이미 몇 년 전부터 AI를 활용해 식품 유통과 생산을 관리하고 있어. 식품 안전과 공급망 유지에 특화된 시스템이래. 그 덕에 지금도 안정적으로 계란을 공급하고 있다는 거지. 그 말을 듣고 저는 결심했어요. 직접 한국으로 가서 그 시스템을 확인해야겠다고요. 편집장에게 전화를 걸어 취재 방향을 설명하자 그는 잠시 고민하다가 동의했어요. 좋아. 미국이 지금 이 문제로 난리인데 직접 가서 어떻게 해결했는지 알아보자고. 며칠 뒤 저는 한국에 도착했어요.
공항에서부터 느낀 점은 이곳 사람들이 얼마나 일상의 여유를 느끼며 생활하는지였어요. 뉴욕과는 완전히 달랐죠. 특히 식료품 매장에는 계란이 넉넉하게 진열되어 있었어요. 놀라운 광경이었죠. 저는 곧바로 한국 농업 전문가인 김 교수님을 만나러 갔어요. 김 교수님은 저를 반갑게 맞이하며 차 한 잔을 권했어요. 이번 사태로 전 세계가 혼란에 빠졌죠. 저도 놀랐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비교적 타격이 적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제가 물었어요. 김 교수님은 차분히 설명했어요. 한국의 식품관리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예방에 초점을 둡니다. AI를 통해 농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생산성 저하가 예측되면 사전에 조치를 취하죠. 특히 사육 환경 변화나 사료 문제를 조기에 감지해 닭들의 건강을 관리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와 어떤 점이 다른 걸까요? 제가 다시 물었어요. 김 교수님은 미소를 지었어요. 많은 나라가 문제가 발생하면 사후 대처를 우선으로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예방관리에 더 많은 투자를 해왔어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미리 줄이는 거죠. 이번 계란 부족 사태도 이런 철학 덕에 영향을 덜 받은 겁니다. 그의 설명을 듣고 나니 이해가 되었습니다. 기술 자체보다도 예방이라는 철학이 중심에 있었던 거죠. 김 교수님은 이어서 말했어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사람들의 의식입니다. 농부들이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AI 시스템을 활용해 자발적으로 관리하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기술보다 사람이 중요한 거죠. 저는 이 말을 기사에 꼭 담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단순한 시스템 도입이 아니라 그 철학과 문화가 진짜 해답이라는 점을 말이죠. 김 교수님과의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한국 농부들을 직접 만나보기로 했어요. 그들이 AI 시스템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직접 들어보는 것이 필요했어요. 한 시골 마을로 이동해 만난 박 농부님은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이했어요. AI 덕분에 일이 많이 편해졌어요. 예전엔 병 걸린 닭이 나오면 전부 검토해야 했는데 이제는 미리 경고가 뜨니까 예방할 수 있어요. 박 농부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한국 시스템이 단순한 기술의 집합체가 아니라는 걸 실감했어요. 농부들이 기술을 수용하고 활용하는데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던 거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는 그들의 태도에서 저는 미국 농업의 문제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뉴욕으로 돌아가기 전 저는 김 교수님과 다시 만났어요. 기술보다 중요한 건 문제를 미리 감지하고 예방하려는 사고방식입니다. 자연과 함께 사는 농업이기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그 말이 머릿속에 깊이 박혔어요. 미국으로 돌아가며 생각했어요. 단순히 기술을 도입하는 것만으로는 안 될 거라는 걸. 한국에서 본 것은 기술을 넘어선 태도였어요. 그게 바로 문제를 극복하는 힘이라는 걸 깨달았죠. 뉴욕으로 돌아온 저는 사무실로 직행했어요. 비행기에서 작성해둔 메모를 펼치며 생각을 정리했죠. 한국에서 본 것들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기술을 도입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편집장님이 저를 불렀어요. 잘 다녀왔나? 한국에서 뭔가 특별한 걸 느꼈나 보네. 표정이 달라졌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단순히 AI 기술 때문이 아니었어요. 예방이라는 철학과 농부들의 태도, 그게 핵심이었죠. 편집장님은 흥미로운 눈빛으로 제 말을 들었어요. 그래? 구체적으로 무슨 차이가 있다는 거지? 미국은 문제가 생기면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죠. 하지만 한국은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대비해요. AI 기반 농업 관리도 그 연장선에 있더라고요. 단순히 기술 도입이 아니라 농부들이 그 기술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하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편집장님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군. 그럼 기사에서는 그 부분을 강조하자고. 사람들은 단순한 기술 도입이 해답이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해. 그날 저녁 사무실에서 밤을 새며 기사를 작성했어요. 한국에서 만난 김 교수님과 박 농부님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풀어나갔죠. 특히 박 농부님의 말이 인상 깊었어요. 기술보다 중요한 건 내가 먼저 문제를 알고 미리 대비하는 겁니다. 그 한마디가 한국 농업의 핵심 철학을 대변하고 있었어요. 기사를 마무리하며 미국 농업계가 한국처럼 예방을 강조하는 시스템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어요. 무조건 최신 기술을 받아들이는 것만이 정답이 아니며 기술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태도와 철학이 중요하다는 내용을 강조했죠. 기사가 출고된 지 몇 시간 만에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댓글에는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죠. 미국도 이제 좀 배워야 한다. 기술만 가져온다고 다 되는 게 아니다. 한국처럼 농부들 교육부터 다시 해야 하는 거 아닌가? 등등 긍정적인 반응이 대부분이었어요. 물론 여전히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지만 적어도 문제의 본질을 고민하게 만든 것 같았어요. 며칠 후
뉴욕의 한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어요. 한국 취재 이야기를 직접 나누고 싶다는 거였죠. 스튜디오에 들어서자 진행자가 반갑게 맞이했어요. 한국에서 직접 보고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미국 농업계에 큰 울림을 준 기사였어요. 한국의 시스템이 정말 그렇게 다르던가요? 저는 차분히 대답했어요. 기술의 차이보다는 문제를 바라보는 태도가 다릅니다. 한국 농업은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철학이 강해요. 기술은 그 철학을 실현하는 도구에 불과하죠. 진행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어요. 그럼 미국은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예방 관리에 대한 인식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AI 도입도 중요하지만 그 기술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농업이 단순히 생산이 아니라 관리와 책임의 과정이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인터뷰가 끝난 후 주변 스태프들이 다가와 제게 물었어요. 정말 한국에서는 그런 식으로 농업을 관리하나요? 그게 가능하다고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기술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의 태도와 인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한국 농부들은 단순히 생산자가 아니라 관리자로서 역할을 자각하고 있어요. 그게 가장 큰 차이죠. 그날 저녁 편집장님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조회수 봤어? 엄청나게 오르고 있어. 뉴스 사이트 방문자 수도 급증했어. 역시 경험에서 우러나온 이야기라 그런가 봐. 잘했어. 저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뉴욕의 불빛들이 저마다의 이야기를 속삭이는 듯 했죠. 한국에서 배운 예방의 철학이야말로 앞으로도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의 핵심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미국 농업도 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걸 이 기사를 통해 사람들이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성과였어요. 인터뷰 후에도 여전히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미국 대중이 한국의 농업 관리 시스템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태도와 철학의 문제라는 걸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 고민했죠. 며칠 뒤 기사 반응은 더욱 뜨거워졌어요. 특히 중장년층 독자들 사이에서 공감이 크게 일어나고 있었어요. 농부 정신을 다시 생각하게 됐다. 예전에는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관리하는 거라 배웠는데 그게 맞았던 거구나 같은 댓글이 눈에 띄었죠. 하지만 반대로 일부 반응은 회의적이었어요. 미국 농업의 현실을 모르는 소리다. 기술 하나로 문제가 해결되겠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의견에도 일리가 있다고 느꼈어요. 그동안 미국 농업은 대규모 생산과 효율성을 우선시해왔으니까요. 한국의 소규모 집중 관리 방식과는 접근이 다를 수밖에 없었죠. 편집장님이 제게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어요. 비판도 받는다는 건 관심이 크다는 거야. 부정적 의견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해결책을 모색해야지. 그날 밤 저는 다시 자료를 정리하며 미국 농업의 현실과 한국의 예방 철학을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지 고민했어요. 문제는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태도와 철학이었어요. 미국 대규모 농장에도 예방적 접근이 가능할까? 단순히 사람들에게 예방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겁니다. 다음 날 아침 갑작스레 워싱턴에서 농업 관련 토론회에 초대되었다는 연락이 왔어요. 이번 계란 부족 사태를 주제로 여러 전문가들이 모이는 자리였죠. 저는 주저하지 않고 참석하기로 했어요. 지금 이 논의를 외면하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토론회장에서 만난 사람들 중에는 농업기술 전문가도 있고 전통 농업을 고수하는 농부 대표도 있었어요. 사회자가 토론을 시작하며 질문을 던졌어요. 이번 계란 부족 사태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이번 사태는 단순히 공급망 문제로 볼 수 없습니다. 예방관리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AI 기반 농업관리 시스템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건 기술 도입뿐만 아니라 농부들이 그 철학을 일상에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대규모 농장을 운영하는 한 농부가 반박했어요. 그런 예방관리가 가능하다면 좋겠죠. 하지만 우리 농장은 수백만 마리 닭을 관리합니다. 소규모 농장과는 상황이 다릅니다. 저는 그의 말을 경청한 후 답했습니다. 맞습니다. 대규모 농장에서는 한국의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예방관리라는 철학을 기반으로 미국식 대규모 관리체계와 접목할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AI 기술을 통해 조기경보 시스템을 강화하고 이상 징후를 빠르게 감지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기술 전문가가 끼어들었어요. 문제는 예산과 인식입니다. 예방관리가 필요하다는데 동의하지만 대규모 농장의 현실에서는 엄청난 비용이 들죠. 정부 지원 없이 농장주들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저는 신중하게 답했어요. 정부와 농업단체가 협력해야 합니다. 단순히 기술을 강제 도입하는 게 아니라 교육과 인식 개선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소규모 농장부터 시범적으로 도입해 효과를 입증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토론이 끝난 후 몇몇 농부들이 제게 다가와 의견을 나눴어요. 그중 한 분이 말했어요. 예방 관리라. 생각해보니 우리도 늘 문제가 터지고 나서 해결책을 찾았지. 미리 대비한다는 생각은 잘 안 했던 것 같아.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작은 희망을 느꼈어요. 토론이 단순한 의견 충돌로 끝난 게 아니라 예방 관리라는 개념을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느낌이었거든요. 며칠 후 정부가 대규모 농장에 시범적으로 AI 기반 예방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제 기사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꼈죠. 변화는 느리지만 방향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편집장님이 웃으며 말했어요.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 내 기사가 한몫한 거라고. 미국도 조금씩 변할 거야.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변화의 시작은 작은 인식 전환에서부터 온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죠. 한국에서 배운 예방 철학이 단순히 농업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도 필요한 가치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토론회 이후 며칠이 지나자 미국 농업계에 조금씩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특히 대규모 농장을 운영하는 농부들이 예방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몇몇 농장주들은 시범적으로 AI 기반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정부와 협력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편집장님은 흐뭇한 얼굴로 제게 말했어요. 기사가 불씨를 지핀 것 같아. 사람들이 예방 관리라는 개념에 대해 생각해보기 시작했어. 하지만 변화는 쉽지 않겠지. 저도 동의했어요. 단순히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해서 농업 문화가 바뀌는 건 아니니까요. 특히 미국처럼 대규모 생산이 중심인 나라에서는 사람들의 인식 전환이 가장 어려운 부분일 테죠. 며칠 뒤 한 대규모 농장주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직접 와서 이야기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토론회에서 제 의견을 듣고 나서 관심이 생겼다고 하더군요. 저는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생각했죠. 직접 농부들을 만나 그들의 의견을 듣고 싶었으니까요. 농장에 도착하자마자 거대한 축사가 눈에 들어왔어요. 수천 마리의 닭들이 울타리 안에서 먹이를 먹고 있었죠. 농장 주인 리처드 씨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안녕하세요. 직접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솔직히 저는 예방관리라는 개념이 생소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겪고 나니 뭔가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는 잠시 고민하는 듯 하다가 말을 이어갔어요. 우리 농장은 하루에 수천 개의 계란을 생산해야 합니다. 그런데 닭들이 알을 낳지 않으니 정말 답답했어요. 처음엔 단순한 질병 문제인 줄 알았죠. 하지만 뉴스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단순한 문제가 아니란 걸 깨달았어요. 저는 리처드 씨에게 한국에서 경험했던 예방관리 시스템에 대해 설명했어요. 단순히 AI를 도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술을 일상 관리로 받아들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한국 농부들은 AI를 통해 닭들의 상태를 매일 모니터링하고 사소한 이상 징후도 사전에 조치합니다. 그러다 보니 대규모로 피해가 확산되는 걸 막을 수 있는 거죠. 리처드 씨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도 비슷한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몇 번 시도했죠. 하지만 비용 문제도 있고 무엇보다 농장 직원들이 새 시스템을 배우는 걸 힘들어하더군요. 저는 공감하며 대답했어요. 그래서 교육이 중요합니다. 한국에서도 처음엔 거부감이 있었어요. 하지만 정부와 농업단체가 지속해서 교육하고 농부들 스스로 필요성을 느끼게 했죠. 결국 중요한 건 시스템을 받아들이고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리처드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합니다. 저희도 기술 도입 이전에 직원들 교육부터 시작해야겠네요. 기본적인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기술만으로는 부족하겠죠. 그와 대화를 나누면서 느꼈어요. 문제의 본질은 기술 부족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식과 태도였습니다. 예방관리라는 개념이 단순히 기술을 도입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그 기술을 일상으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다시금 실감했죠. 농장을 둘러보며 리처드 씨와 좀 더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는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지만 막상 현실에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특히 기존 직원들의 반발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익숙한 방식에서 벗어나는 걸 두려워하는 심리는 어디서나 같았어요. 처음부터 모든 걸 바꾸려고 하지 말고 작은 시범 프로젝트부터 시작해보세요. 제가 제안했어요. 한 축사에서 먼저 AI 기반 모니터링을 도입하고 성과를 확인한 후에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직원들도 변화에 적응할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리처드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긍정적으로 반응했어요. 좋은 생각입니다. 급하게 전환하기보다는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게 낫겠군요.
그럼 먼저 몇몇 직원에게 교육을 시키고 작은 규모로 시도해 보겠습니다. 대화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저는 작은 변화를 시작하려는 리처드 씨의 결심이 반가웠어요. 한 명의 농장주가 변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면 그 영향이 점점 확산될 거라는 희망이 생겼죠. 며칠 후 리처드 씨로부터 메일이 왔어요. 작은 규모로 시범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직원들도 조금씩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메일을 읽으며 저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어요. 한국에서 배운 교훈이 조금씩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뿌듯했죠. 미국 농업이 조금씩 변해간다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예방관리의 철학이 점차 뿌리내리고 있다는 사실에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가 나올 거라는 기대감이 생겼어요.